네, 지금부터 카이스의 9월 월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 월간 특강은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S밤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보안에서 핫 이슈인 테마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S밤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보안 영역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S밤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이런 사실 클라우드 계열의 이런 서비스들이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이제 몸소 체험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이제 장애 관점 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만약에 취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이도 이런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보안 담당자만이 보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그 아키텍처 입장에서 SBOM과 제로 트러스트 아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Age 2B로 과거의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보안이 어떤 이슈가 새롭게 변경이 됐느냐.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뭐 컴파일, 자바 컴파일을 하는 방법부터 컨테이너로 다 변경이 되거든요. 배포하는 방법론이 바뀜에 따라서 이 보안이 어떻게 변하는가. 즉 핵심 주제가 클라우드를 간단하게 어떤 이유에서 보안 이슈가 생겨나는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키를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주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SBOM과 제로트로 아키를 통해서 어떻게 그나마 이 보안 이슈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요즘 네이티브 클라우드에서 뜨고 있는 용어입니다. CNAP이라고 읽어요. CNAP.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CNAP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디펜던트한 이런 아키텍 정보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CNAP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 대응 체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 뭐 아이사스, 파스, 사스로 구분되죠. 뭐 요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거 지금 대표적인 뭐 AWS EC2 인스턴스를 그려주고 있지만 그 그림에서 보시면 운영 체제부터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런 클라우드로 넘긴다. 요 관점이에요. 나머지 뭐 온프레미스나 파스라든지 사스에서 보안 이슈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아이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를 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소스 코드의 배포가 뭐 아주 크게 됐죠. 이미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이 지금 이 특강을 듣는 분들은 컨테이너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니까 소스를 배포하는 게 뭐 와스 서버에 내가 자바 기준이면 그거를 그냥 자르나 와르로 몰아서 웹 서버에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고 그냥 틀리면 바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네이티브 앱에서는 사실은 구글과 애플의 스토어 승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 컨테이너를 넘겨가는 거거든요. 소스 파일 자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도커 이미지처럼 이런 컨테이너 형태의 배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보면 네이티브 클라우드 공격 위협처럼 소스를 빌드하는 순간부터 위협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도 많이 쓰실 거고요. 아마 대부분 구글이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툴들을 쓰실 건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이미 보안 위협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사실 이전의 형태에 떠는 없었던 보안 위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조금 더 그 공부를 하게 되시면 이 이미지 스캐닝 정책부터 있습니다.
뭐 이 시간이 도커나 이런 어떤 컨테이너 공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운영 체제는 예를 들어 CentOS 7이고 와스는 뭐 톰캣을 쓰고 웹 서버는 예를 들어 아파치 웹 서버를 쓰고 DB는 MySQL을 쓰겠다. 요거를 하나로 패키지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GitHub에. 그러면 나는 그걸 내려받으면 일일이 그런 것들을 인스톨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너무 좋은 형태의 GitHub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GitHub에 악성 코드를 하나 거기다 딱 심어 놓는 거죠. 뉴클리어 밤 터지게. 그럼 못 모르고 그거를 받아갖고 풀면 인스톨을 하는 순간 그쪽 회사는 저한테 완전히 다 장악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얘기가 발생이 돼요?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이미지들도 스캐닝하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내부나 외부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순간부터 공격 위험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산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빌드를 하고 레지스트리, 아니야 레파지토리라고 하는데 쉽하는 형태도 여기에서도 벌써부터 또 위험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분께 레파지토리별로 어떤 기존에 쓰는 SVN이 아니라 많이 쓰이는 뭐 젠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라는 관점을 다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소스 코드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네이티브 클라우드 공격 위험의 툴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GitHub, GitLab 이런 아틀란시안 제품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발자 PC로 모두 다운로드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망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제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외국에는 그런 망분리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고 쉽하는 형태, 레지스트리, 레파지트로 이동하는 단계 보안 스테이터스가 없으면 이 자체가 다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런타임, 실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관리하는 걸 지휘자라고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각각의 컨테이너 하나에 실행되는 서비스 3, 4개를 묶어서 배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이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보안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이티브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공격 위협이 더 많아졌다. 쿠버네티스를 잠깐 살펴드리면 쿠버네티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내용이 딥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노드와 오커노드 그리고 팟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마스터노드는 CSP 그러니까 AWS를 쓰신다면 AWS 본사에서 마스터노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AWS 이용자는 사실 마스터노드를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API 서버나 스케줄러, 그다음에 etcd라고 하는 DB 형태 같은 것들은 볼 일이 없는 거죠. 다 서비스가 돌아가는 건 워커노드에서 돌아가고요.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는 팟이라고 하는 것에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가 있냐면 AWS 같은 경우에 이런 오토 스케일링 정책에 의해서 팟 1번에 예를 들어 컨테이너 1, 2, 3들이 돌고 있었는데 부하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물론 컨트롤러 매니저와 스케줄에 세팅이 되지만 자동으로 팟 2번으로 넘어가거든요. 알아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와스 서버 1번에 소스를 배포했으면 그 서비스는 왑스 서버 1번에서만 도는 거였잖아요. 왑스 서버 2번에는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그게 아니죠. 네, 우리가 스케줄러를 걸어 놓으면 컨테이너가 자유자재로 팟 1, 2, 3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서비스가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에 어떤 주문 서비스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 그 주문 서비스가 팟 1로 갔는지 2로 갔는지 3으로 갔는지 계속 스테이터스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비저빌리티 가시성이라고 하고요. 네, 어찌됐든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취약점, 보안 위험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현존하는 테크 계열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요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쿠버네티스 부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 쿠버네티스를 세팅한 곳에서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이제 도커가 컨테이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쿠버네티스 1.4 이상의 버전부터는 도커를 표준으로 빼고 오리지널인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거가 컨테이너 프로세스로 그 런타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도커 쿠버네티스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컨테이너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이 넘어가면서 보안이라고 하는 위협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공격 시나리오 한번 보면요. 나중에 이제 CSPM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쿠버네티스의 공급망 공격을 하는 거죠. 실제 쿠버네티스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잘못된 API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실제 공격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쿠버네티스 공격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CNC까지 다 연결이 되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걸 스캐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사용하고자 할 때 스캐닝을 하는 거, 내부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미지도 스캐닝 해보는 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내부든 외부든 요거를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 이미지를 실제 메모리에 할당을 받아서 실제 프로세스로 올리는 걸 컨테이너라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받을 때 그 이미지가 이미 악성 코드에 오염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이미지 스캐닝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이미지를 실제 서비스로 올리는 작업, 이걸 컨테이너화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보안을 또 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때에도 악성 코드가 또 있는 건 아닌지, 스케줄러에 의해서 뭐 잘못된 세션 정보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닌지, 훨씬 더 이런 도커 기반 쿠버네티스로 오면서 공격 유형이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도커 쿠버네티스에서는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DB에 통으로 때려박는 모놀리틱이 아니라 각 서비스를 잘게 나누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가 되고요. 요거를 배포 방식에서는 CI/CD라고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인터그레이션 총합하고 주기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이걸 CI/CD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젠킨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실 거예요. 아니면 아틀란시안 제품에 있는 빗버켓이라든지 이런 걸 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스테이지별로 넘어갈 때 각각의 어떤 레파지토리를 이용할 때마다 넘어갈 때마다 보안 승인이라는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걸 CI/CD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클라우드가 기존 레가시 대비해서 위험하다. 옆에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자체가 취약하다든지, 가짜 뭐 이미를 만들어 놓고 다운받으면 바로 이제 이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티, 도커,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레가시에 비해서 위험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클라우드에 관한 보안 생태계는 보시는 것처럼 어마합니다. 이루는 이 생태계가 거의 뭐 마블의 세계관하고 거의 비슷하죠. 모든 영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되시는데,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나 이런 쪽은 필수적으로 제가 해봤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플랫폼에 대한 거, 여기 이제 보시면 개발 도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이죠. 어차피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는 게 오픈소스를 쓰는 거에 대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 개발 도구를 어떤 거를 가져가느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오픈 소스는 예를 들어 무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오픈 소스와 상용 솔루션에 대한 기간이 지금 구분하는 게 애매해졌습니다. 오픈 소스에도 CE 버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해서 E 버전이 있잖아요. E 버전은 대부분 돈 주고 쓰는 과거에 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면
말 그대로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구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를 잘 쓰는 게 한 기업의 IT나 보안의 역량이면서 동시에 이거를 관리를 잘못하면 쉽다고 썼다가 나중에 패치도 안 한다거나 뭐 CV 취약점 그리고 어떻게 나들 운영을 잘못한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보안상 더 취약해지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취약점, CV 취약점은 일일이 또 알려주는 게 나오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블랙덕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어떤 걸 쓰고 있고 라이센스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각각의 이런 오픈소스들에 나오는 실시간 CV 취약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또 관리하는 또 하나의 또 시스템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 과거에 이런 것들은 영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SMS 심사라든지 ISO 27001, 27701에서 어떤 것까지 자산, 에셋, 인벤토리로 관리를 하라고 그러냐면 이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오픈소스 종류가 뭐다. 그리고 CV 취약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 요것도 사실은 에셋 관리,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고 다 지금 그 항목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클라우드 보안 생태계는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전체적인 한번 에코시스템을 보시는 것도 참 유용해 보입니다. AWS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계열로 키밸류 형태로 어떤 값을 리소스 기반으로 정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그냥 쭉쭉쭉쭉쭉 적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계열은 일종의 TCP 래퍼처럼 요 IP에서만 두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허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일이. 그런데 바꿔보시면 이게 그냥 일반 제이슨 기반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요건 리소스 기반으로 어떤 접근 통제를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떤 민감한 값들이 들어가면 보안상 훨씬 더 취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WS 클라우드 공격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스가 Git에 들어가고요.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보안 개념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액세스 키를 하드 코딩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별도로 막 KMS를 쓰라 이렇게 됐는데도 불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냥 시크릿 키를 그냥 박아 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땡땡땡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 업체 말고도 AWS 같은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 내에 지금 소스코드에 기세 저장되어 있는 소스코드에는 이런 취약점들이 없는가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듣는 분들 중에서 보안 담당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시나 긴랩 기터브에 우리는 어떤 보안키 같은 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건 없는지 이거는 반드시 다 이거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죠.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특강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API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XML, 과거 버전이죠. XML로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하는 SOAP이 있었고, SOAP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기반의 REST API를 쓰죠. 실무에서는 FUL을 붙여서 이제 RESTful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같은 용어인 건데, 결국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REST하고 URI가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메서드 함수하고 URL에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값이 조합이 돼요. 근데 어떻대요? 대부분 어떤 포스트 방식으로만 써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뭐 델리트를 쓴다든가 이러면 내가 권한을 가지면 그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API 오용에 대한 보안 위험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GraphQL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API로 있어요. 메타에서만 쓰는 건데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많이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PI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SOAP과 REST고요. 지금은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계열 JSON 포맷으로 들어가는 REST API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 위험성이 메서드와 URI가 조합되면서
보안도, 보안 위협도 한층 더 높아진 거죠. 참고적으로 API 보안은 요거는 API 말 그대로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소스 코드를 왜냐하면 정적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코드 리뷰도 해보고 뭐 시큐어 코딩도 해보고, API 보안은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어떤 내부적으로 쓰고자 했던 거, 대부분 지금 API라고 하면 웹 서비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웹과 통신을 해야 된다고요. 요때 API 보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소스 코드 뭐 이런 거 갖고 정적 분석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동적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네. 실제 메모리에 띄워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 것들을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설계자가 API 규격을 만들면 요청은 어떻게 되고 응답은 어떻게 되고 인증키는 어떻게 되고 뭐 에러 처리, 익셉션 처리라든지 IP 접근 통제 이런 거는 실제로 만약 여기에 뭐 팀장님급 이상이시면 실제 개발자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정적 분석 외에 실제로 하나하나씩 설계한 대로 되는지 동적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PI 취약점 사례가 여러분들이 OWASP 탑10 이런 건 잘 알고 계세요. 모바일 탑10 별도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가 있냐면 OWASP 중에 API 탑10이 있습니다. API 탑10. 그만큼 API가 보안상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3년도 버전인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인증키 없이 뭐 API를 호출했는데 개인정보가 리턴되더라. 여러분들 아마 모의 해킹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뭐 URI나 URL에 유저 아이디에다가 이 값을 계속 변경해서 때려보죠. 그러면 내 거가 아닌 타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든지, 응답 값에 뭐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 식별번호가 포함된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API 설계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리스크들입니다. OWASP 탑10 말고 API 탑10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영어가 broken 하면 불충분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시면 돼요. 뭐가 창문이 깨진 이런 게 번역이 아니라 여기서 broken은 다 불충분한 걸로 한국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2023년도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도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개발 입장에서 API는 너무나 중요한 표준 인터페이스 규약이잖아요. 이것도 잘못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보안 위협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PI 보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이제 추석이 지나고 바로 이제 날 건데 2024년 9월 15일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오픈이 되죠. 알고 계신 것처럼 스크래핑, 크롤링 다 금지되고 어떻게만 돼요? API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API가 잘못 설계되면 바로 이제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API, OWASP 탑10 중에 뭐가 있다? API 탑10이 있다. 뭐 취약한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 API 보안을 하면 마이데이터를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 2022년에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핑은 절대 안 단다. 클라이언트도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했는데 일단 2024년 9월 15일부터는 전부 다 모두 API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만큼 API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보안 트렌드는 이런 API 취약점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WAP라고 합니다. 기존의 웹 방화벽에 API 취약점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덧붙여서 웹 애플리케이션 앤드 API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WAP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로는 여전히 보안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 내 제이슨으로 어떤 포맷을 규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준 규격,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 JWT 규격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제이슨으로 데이터 규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인증 정보와 키값을 교환할 수 있는 JWT 표준을 반드시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API는 위협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자바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니까 제이슨 포맷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토큰을 사용한다. 토큰,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내가 그 맛집을 들어가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번호표를 받아야만 출입이 되고 앉을 수 있다고요. 또 생명주기도 있죠. 오늘 번호표를 받았는데 내일 또 이용하겠다 안 돼요. 내일은 내일 번호표가 새로 나갑니다. 이거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JW2 표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하두가 되고 있는 서플라이 어택, 물론 지금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장애였지 뭐 보안 위협은 아니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근데 그 히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일부 소프트웨어는 다른 회사 거를 이렇게 넘겨서 쓴다고요. 근데 다른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공격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해킹 공격을 당하는 이런 공격들, 이걸 이제 서플라이 어택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일이 이 코드에 무슨 취약점이 있고 이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구조 분석이라고 하죠. SCA. 여기에는 이제 CV 취약점도 있고 어떤 악성 코드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잔데 남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었던 거, 펜싱 선수랑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서 강사 하나를 끌었던 게 그게 광고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오픈소스였던 워드프레소를 제작하는 강사를 초빙하면서 그 문제가 벌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그 강사 스카웃이 워드프레스였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툴이거든요. 워드프레스 치시면 정말 많은 CV 코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특정 회사 워드프레스로 자적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서플라이 어택, 공급망 공격이라고 한다.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거죠. 뭐 땡땡 보안회사, 뭐 백신 이런 데 다 공급망 공격을 받은 거고요.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요. 이런 쪽은 괜찮은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한수원이나 이런 전기회사 정말로 이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엄청난 제약이죠. 이쪽에 이제 공급망 공격은 별도로 이제 더 딥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인터넷이 차단돼야 되고 다 폐쇄망이잖아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공급망 공격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원전을 공격한다든지 석유 있는데 막 이런 쪽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막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겠다고 그런 걸 하면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란 원전부터 이런 공격들은 유명한 게 많습니다. 다 이런 라이브러리 CV 취약점을 가지고 공급망 공격을 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뭐 트렌드 마이크로부터 체크포인트 뭐 다 쓰시는 것들이에요. 이제 여기에 뭐 이 회사를 특정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계정 및 적금 제어 쪽에 뭐가 있었어요? 옥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근데 이제 옥타로 보안 해킹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작년, 재작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다 뚫려가지고요. 네, 이 옥타를 썼던 솔루션, 업체, 뭐 심지어 그 임직원 정보까지 나가게 됐죠. 옥타가. 그래서 지금 옥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유명한 글로벌 보안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거기에서 취약점이 나오면 우리 회사가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계정 및 접근 제어를 옥타 걸로 다 구축을 했는데 옥타 거 자체에 취약점이 발견돼 갖고 우리 거 계정 정보가 다 나갔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생의 관계잖아요. 실제로 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니네 소프트웨어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해킹 공격을 당했으니 다 물어달라. 이제 법적 컴플라이언스 뭐 이 아주 복잡한 부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주제인 SBO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식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보안 테크니컬 중에 하나 캐스비라고 있습니다. 캐스비, 클라우드 액세스 세큐리티 브로커. 그러니까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캐스비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세팅을 해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안랩 이런 안랩, 뭐 SK 이제 쉴더스 이런 데가 대표적인 캐스피 이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줘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접근 통제, 뭐 DLP, 이상 탐지, 로깅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거죠. 캐스비를 하는 것도 클라우드에서는 어드밴스된 보안 세큐리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캐스비를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도 계속 어떤 겁니까? 공급망 공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제품들도 뭐 안랩도 여러 회사들하고 MOU를 맺어서 뭐 특정 회사 거를 그렇기는 하지만 예. 뭐 차세대 방화벽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기랑 다 MOU를 맺어서 웹방화벽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런 데서. 그러면 그런 회사 거가 취약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예, 공급망 공격이 다 이용이 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유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화두가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위험한 것도 알았고 최근에 있는 보안 사고들이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행정 강제 명령을 내렸죠. 미국의 행정 강령 명령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잘못하면 감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소스 코드 개발을 위해서 SBO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여러분들이 혹시 ERP, 과거에 ERP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어때요? 맨 밑에 있는 부품 단위까지 다 내리는 거죠.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자동차 부품상 가시면 뭐 볼트너트 요거 주세요 하면 바로 준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동차를 다 분해를 해봤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프트웨어도 분해를 해보면 이게 자바 버전 몇에 이클립스는 어떤 거를 썼고 스프링 프레임을 몇 버전 썼고 우리 톰캣 버전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 분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테스트는 어떻게 했고 배포 날짜는 누가 했고 누가 컴파일을 했는 것까지 다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SPDX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 표준 포맷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쭉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프트웨어 구매자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봤더니 그 소프트웨어가 자바 1.6으로 만들어져 있어. JDK 1.6 버전이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안에 너무 취약하니까. 최소한 1.8, JDK 8 버전은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자바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자바 버전이 23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1.8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뭐 일부 더 많이 쓰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입장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판단하라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맨 밑바닥까지 다 분해해 보는 거.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고 어떤 SDK를 썼는지도 다 보겠다. 요거를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SBOM을 통해서 오픈 소스를 썼을 경우에 저작권 IP라고 하는데 라이센스가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오픈 소스 잘 쓰셔야 되는 게 GPL 버전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작권이 내가 GPL 버전 3 해당이 되면 이걸 가지고 만약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그걸 만들었던 전체 소스 코드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강제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냥 버클리나 기본적인 거를 쓰셔야지 GPL 버전 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픈 소스를 썼을 경우에 저작권 이슈가 없는지 IP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없는지 라이선스 관리도 SBOM을 통해서 합니다. 두 가지 소프트웨어 취약점 관리를 한다. 두 번째 오픈 소스의 경우 IP 저작권 이슈 라이선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IP팀이 따로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뒤에 보시면 어떤 오픈소스를 썼는지 다 올라가 있어요. 이 오픈소스가 이제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오픈소스를 써야 되고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 회사는 오픈소스를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어떤 원칙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종의 오픈소스 사용 지침 이런 문서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만든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올해 5월 13일 날 나온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 풀 버전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요약본이 있고 전체 버전이 있는데요. 요약 버전 말고 전체 버전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궁금증을 가졌던 문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시면 보안 담당자라고 하시면 IT에 종사하신다라고 하면 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가이드 역대급으로 잘 쓴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거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GTA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과거 막 25년 전에 나온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로트루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아예 광고를 하죠. 전부 다 GTA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요것도 니스트 행정면요, SP800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다 그냥 강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스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데스 알고리즘, AES 알고리즘을 만든대요. 미국 표준 보안 협회거든요. 여기서 한 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SPP800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강제 사항들이에요. 뭐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맨다토리 사항들이 SP800으로 나오거든요. 800-207이 바로 제로트루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6월 버전으로 1.0 버전이 있어요. 이것도 풀 버전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로트루 아키텍처를 6가지 원리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제로 트러스터, 신뢰가 제로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서버인데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입력값들이 들어와. 어떤 클라이언트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모든 값을 다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보더라고 하는데 경계 영역을 만들어 놔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샌드박스 뭐 이런 게 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로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마에 보시면 논리 경계를 생성하라 그랬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가지 원칙. 요것도 너무 잘 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진짜 권장을 드립니다. 핵심 사상.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할 때 그 클라이언트는 어느 것도 믿지 마라.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 네가 너임을 재인증해라. 재인증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OTP로 한번 받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 생체 인증을 한다든지 이 네가 너임을 인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수단을 바꿔가면서 하라는 거죠. 이런 수단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은행 앱을 들어왔어요. 로그인할 때의 수준과 은행 앱에서 내가 실제로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타 계좌로 보내려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네가 너임을 물어봐야 되죠. 왜? 하는 행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행위가 훨씬 더 레벨이 업이 되면 한 번 더 본인이 너가 너임을 증명하라는 걸 계속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뭣도 관리해야 돼요? 생명주기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앱을 들어가 보시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세션 타임아웃이 5분에서 10분으로 세팅되어 있죠. 네, 10분이 지나면 다시 다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받은 토큰을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다.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 너가 너임을 증명하여라라는 것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로트루 아키텍처의 핵심 사항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최근에 지금 IT 담당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보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필독하셔야 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니까 CPU 코딩이 더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여러분들이 AWS를 조금 더 들어가시면
람다 같은 서버리스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웹방화벽이 물리 네트워크 웹방화벽이 아니고 다 소프트웨어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웹방화벽이거든요. 훨씬 더 시큐어 코딩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도 기사나 행안부에 가보시면 시큐어 코딩 개발 가이드, 점검 가이드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별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어 코딩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요 람다, AWS 람다 같은 거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예. 그냥 모듈을 호출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내가 뭐 컴파일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AWS 서브리스는 잘못 세팅하면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큐어 코딩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 조금 어색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NAP이라고 있습니다. CNAP.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대한 전체. 근데 CNAP을 컨트롤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정 클라우드, 뭐 MS 애저다, AWS다, 이런 것들, 워크로드. 그러니까 전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것을 CWPP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솔루션을 써보셨으면 한번 익숙해지실 거예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건 특정 클라우드에 한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전체를 커버리지 하는 거가 CSPM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포스처가 어떤 기세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용어로 형상관리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형상관리. 클라우드의 형상관리는 기존 레가시 형상관리와 완전히 다르죠. 깃랩, 깃허브, 젠킨스,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의 빅버켓 이런 제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파지토리를 별도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CSPM 중에 제가 앞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대부분 테크 기업이 도커, 쿠버네티스, K8S를 안 쓰는 곳이 없거든요. 쿠버네티스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니까 CSPM 중에서 쿠버네티스만 띄워서 요거에 대한 전문화된 거를 KS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산 솔루션이나 혹시 외국 논문 중에 KSPM을 보시면 요거는 클라우드 CNAP 아키텍처 중에 클라우드 형상 관리 중에 쿠버네티스만을 전문적으로 형상 관리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요 세 개의 영역이 핫한 주제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AWS 영업사원을 만나시면 이곳 하라고 지금 아마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클라우드에 이게 이제 민면이 보이는 거죠. 야, 사스로 가고 뭐 이러면 클라우드로 가면 보안이 더 좋아진다며.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어드밴스 서비스로 다시 사거나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 얘기했었던 야, 레가시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보안이 더 좋아진다며. 그럼 그게 아니었네? 이제 이런 회의론도 들어가는 거죠. 예. 특히 이런 CSPM 같은 경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예, 알아보시면. 예. 기본 베이직 서비스가 아니라 다 이거 어드밴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것들이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는 할 건데 이런 아키텍처들을 요즘 최근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CNAP이라 부른다. CNAP.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레가시 보안과는 아키텍처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달라야 되고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거 여기 보시면 CI/CD 파이프라이닝, 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아까 말했던 공급망 이런 것들은 레가시에서는 사실 고민의 영역이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CWPP,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 처리 흐름도를 그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각각의 부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싱, 요거 뭐, 백업 전략,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화가 되면 여기에 보면 하데닝이라고 되어 있죠. 인프라를
보안에 더 강해지는 하드닝 영역에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요거에 대한 클라우드 전체 영상 관리라는 CSPM과 특히 우리 회사가 쿠버네티스를 쓴다라고 하면 별도의 KSPM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최근 CNAP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칭해서 쓰고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회사가 CSPM, CWPP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KSPM은 일부 조금 발전된 테크 기업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클라우드가 보안상 취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중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최근 뜨고 있는 게 데브섹옵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데브섹옵스를 쓰는 데가 결국 없는데 어떤 거예요? 한 팀 내에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제 보안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그 영역 중에 핵심 사상이 뭐냐면 쉬프트 레프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개발 단계 중에서 왼쪽을 더 밀겠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왼쪽으로 밀겠다는 거는 초기 개발 디자인 단계의 보안성을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네. 쉬프트 라이트는 구현 운영 쪽에서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쉬프트 레프트는 개발 이런 설계 단계 때 보안성을 더 집중하겠다. 여러분들은 아마 무지 많이 들었던 얘기실 겁니다. 디자인 PBD라고 하죠. 개인정보국에서도 PHD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개인정보 보호는 어때부터 디자인해야 된다? 앞에 디자인 단계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어떤 때 개발 단계에 이미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은 데브옵스를 하는 업체들은 꽤 있는데 여기 영역에 보안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도 과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이 그림은 다 잊으시고요. 세계적인 이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가 표준을 제시하는 아예 그림을 새로 만들었죠. 이렇게 아예 그냥 PDCA 사이클처럼 만들어 놨고 이 전체 과정을 보안이 통제한다. 이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브옵스, 데브섹옵스의 교집합, 3개의 교집합, 4개의 교집합, 이건 다 잊으셔야 되고요. 오른쪽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다 오른쪽 그림으로 쓰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대응 체계는 오늘의 핵심 주제였던 SBAM과 GTA를 끌어들이면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시성, 비저빌리티가 돼야 되고 자동화가 돼야 되고 인텔리전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보안의 컴포넌트들이 요소들이 있지만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는 소프트웨어 투명성과 가시성을 보여주는 거기에 라이센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SBOM,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밑단까지 다 내려서 단순히 운영체제가 몇 버전이었다 레벨이 아니라 웹서버 와스 버전은 뭐였고 개발 단계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몇 버전이었고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SDK는 어떤 걸 썼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빌 오브 머티리얼을 다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명성,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CV 취약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소스 코드에 들어갈 때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사상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값을 요청할 때든 URI든 URA든 어떤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로 넘기든 아무도 믿지 마라.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로 붙었을 때도 아무도 믿지 마라. 매번 검증해야 되고 한 번 붙었던 클라이언트가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계속 재인증을 요청하라. 네가 너임을 증명하여라. 그럴 때마다 인증 수단도 바꿔가면서 한다.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OTP를 물어보고 OTP를 물어봤으면 다른 수단인 바이오 정보를 또 물어보고 행위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네가 너임을 클라이언트 너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재인증하는 걸 물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SBOM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